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하면 잘 아시겠지만 87년도 1월 13일 날 하숙집에서 네. 예, 박종철 군이 경찰에 연행돼서 하루 동안의 구타와 물고문을 비롯한 갖가지 고문을 받다가 이제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이죠. 예, 예. 종철아, 종훈이 어디 있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살려주세요. 몰라요. 일어나. 살려주세요. 그만 새끼야. 가자. 안돼요.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들었던 이야기와 제가 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월 14일 날, 87년 1월 14일 날 오연상이라는 의사분이에요. 예, 중대 용산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호출이 와서 갔더니 환자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가서 응급치료를 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갔던 곳이 바로 그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 예, 유명한 남영동 대공무실. 그렇죠. 수많은 이제 고문과 불법 수사가 자행됐던 곳인데 고립감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고문이나 가혹 수사를 이제 진행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공분실 509호실에서 이제 이 오연상 씨가 방에 딱 들어간 순간에 벌써 온통 바닥이 물바다. 나중에는 이 옷을 세탁을 했어야 될 정도로 바닥이 심하게 물바다였다 그러고요. 박종철 군, 대학생, 젊은 대학생이 온몸에 물이 흠뻑 젖어 있는 상태로 이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경찰관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우리한테 조사를 받다가 너무 전날 먹은 술에 갈증이 나서 계속 물을 달라고 해서 물주전자를 갖다 줬더니 몇 주전자를 먹더니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빨리 처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환자를 보잖아요. 이 귀에다 댔더니 뱃속에 이제 물이 꿀렁꿀렁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벌써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빨리 그래도 응급처치하라고.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응급처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 시신한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있잖아요. 경찰관들이 만약에 고문을 하다가 사망케 했다면 왜 외부인을 증인을 사실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범행 장소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났는데 이 오연상 씨의 증언에 의하면 분명히 이 수사관들이 가장 가까운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중대병원까지 의사를 부르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박종철 열사가 살아있었던 거죠. 만약에 박종철 열사가 본인들이 보기에도 사망한 상태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외부 의사를 부르지 않죠. 안 했을 것이다. 예, 오히려 그 진짜 전에는 살려내기 위해서 불렀을 것이다. 그 전에는 어떤 상태로 이런 사람들을 처리했냐면 그 시신을 바다에 버리거나 탄광촌, 갱도, 폐광 맨 끝에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시신을 유기했었는데 사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살리라고 이제 의사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전에 경찰관들이 사망했다고 봤다면 사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경찰관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죽었는데 왜 갑자기 막 이거 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계속 지침이 내렸대요. 제발 조금만 자중하자. 너무나 큰 경찰 사건들이 계속 터지니까 눈치 봐가면서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연상 씨께서 진짜 사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관들이 막 수근수근 하더니 그러면 중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면 응급실에서 사망한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본인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 죽은 현장이 여기가 아니어야 된다. 그렇지. 죽은 현장이 여기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사들은 계속 이제 시신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와중에 저쪽 방에 있는 전화기가 보였대요. 그래서 오윤상 씨가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시신이 갈 텐데 절대로 응급실로 들이지 말고 영안실로 데려가라.
이렇게 그 분께 이제 부탁을 해요. 아니 이거 딱 봐도 시신 같은데 왜 응급실로 가냐? 영안실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응급실로 가지 못하고 시신을 경찰병원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역사의 변곡점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간다라는 게 알려지죠. 그렇죠. 굉장히 용기를 발휘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 목숨 걸고 한 사실 거네요. 그거 좀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봤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공간에서 그런 게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에도 아주 은밀하게 알려져요.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라고 계셨어요.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기자분들이. 근데 갔는데 요즘에 경찰 애들 큰일이야. 경찰 애들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진짜. 이러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넘겨짚은 거죠. 그래 말입니다. 왜 그랬죠? 뭔가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분도 그 젊은 애를 갖다가 말이야. 나 진짜. 경찰들 큰일이다. 서울대생이라면서. 예?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아까운 목숨을 또 이런 식으로. 응? 하여튼 남영동 애들 너무 막 나가서 큰일이다, 큰일. 사람들 참 살살 들지 마세요. 여보세요, 부장. 저희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요. 이때부터는 언론을 막을 수가 없게 통제가 무너진 거죠. 여보세요. 저 기사 봤습니다. 네? 아니 이거 팩트잖아요. 팩트고 나가리고 도도지지 먹겠다고 지금 아주. 너 영화방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운발에 대해서 잡히면 넌 맞아주마. 뭐야 이 새끼야. 따라와. 너이 새끼야. 어디 꺼내봐 빨리 꺼내봐. 어디로 가야 돼? 흥분한 수사관이 책상을 팍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쓰러지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더 끌어올랐던 거죠. 언론사에서 앞다퉈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이 거만을 했던 의사 오현상 선생한테 이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벌써 경찰에 감시조 2명이 붙어 있죠. 한 사람은 남아서 요 앞에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제 보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감시죠. 그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어떤 젊은 분이 와가지고선 물어보시더라고요. 화장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바닥에 물로 흥건했습니다. 욕조가 있었고요. 폐에선 수포음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고문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분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현상 씨는 이 얘기를 하고 신길동에 또 대공분실이 있어요. 끌려가요? 신길동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 예,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검의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있던 황적준 박사를 지정을 합니다. 사망 원인이 이게 뭐 확실합니까? 그리고 부검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쇼크사가 아닌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다. 외력에 의해서 사망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부검 소견을 그대로 전달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황적준 박사는 치안본부장한테 다시 불려가죠. 경찰 최고위층으로 불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검 소견을 바꿔야 된다. 왜 너 그렇게 하느냐.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물고문 과정에서 욕조턱에 목이 눌리면서 이것이 말하라! 네가 고무지사라 까모
우리 다 죽는 기라. 그게 부검 소견서에 심장마비 네 글자만 써도 요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넵니다. 얘는 국과사들 레시피하고 이분이 결심을 굳혔다 그래요. 제대로 써야겠다. 절대로 이 부검 소견서는 수정하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봐야 니만 죽는다 카이! 라고 그리고 아내분한테 나는 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아내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 사실대로 이제 부검 소견을 공표하죠. 공표하게 되면서 이제 경찰이 더 이상 물고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물고문을 시인하고 동인의 머리를 한 차례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이제 펼쳐지면서 당시 고문을 자행했던 형사 2명이 구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민심도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지금부터 펼쳐지는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2명 이외에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가지고 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미 구속된 2명이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공범을 폭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반장을 맡았던 조한경 경위와 가장 나이가 어린 강진규 경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나머지 이 3명은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이라고 혹시 잘 아시죠? 예. 이부영 전 의원이 이제 시국 사건으로 수감돼 있었는데 밤마다 계속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수감된 방에서. 그리고 또 누구 한 명은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저 무슨 억울한 게 있길래. 근데 이 2사람이 억울하다. 억울해서. 총대를 맸다. 이부영 전 의원이 이제 그걸 듣게 돼요. 네, 그걸 듣고서 당시에 한재동 교도관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부영 의원을 굉장히 마음 깊이 존경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부영 의원이 이 밝혀지지 않은 범인들의 이름을 거기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재동 교도관에게 전달합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다오. 네. 5월 18일 날 명동 성당에서 천주교 미사가 열리거든요. 미사 도중에 전격적으로 이걸 발표해버립니다. 세상이 들끓게 되죠.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2단 5과 2개, 학원분과 1반, 경위 조한경, 2개 1반, 경장 이정호, 2개 1반, 경위 황정웅, 2개 1반, 경사 반금곤, 2개 5반, 경사 강진규. 결국엔 이 사건은 6월 항쟁으로 결국 이르게 되는데 당겨라요! 군사독재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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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낸다! 모든 점은 몰아내자! 당천만이 당겨낸다! 군사독재 사과하라! 누구나 몸소 깨우치는 윤리와 정의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또 교도관분도 만나 뵙고 이부영 의원도 만나 뵙고 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의감이 아니었다. 오로지 직업 윤리와 상식이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원칙. 네. 그렇죠. 의사는 본대로 기록하고 부검의는 부검한 대로 각자가 상식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상식에 의거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상식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우리 박지성 교수님께서 이제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고요. 네, 저는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건 얘기를 하면서 공범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범. 네. 이게 단독범이 저지른 범죄와는 다른 공범이 저지른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2016년도에 인천지방검찰청에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해요. 그 편지는 이미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어떤 수용자가 보낸 편지인데 9년간 수감했는데 네.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공범을 자백을 하겠다 이런 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보니까 2007년에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그 주인분을 이제 살해하고 그 돈과 신용카드를 강취한 돈을 뺏기 위해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신용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살해한 뒤 자신들의 지문을 없애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 사람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리고 범행 도구를 또 그 사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들이미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공범이 따로 있고 본인이 그동안 공범을 숨겨주고 있었던 이유는 나를 옥바라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실제로 2년 동안 영치금을 200만 원을 실제로 넣어줬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어차피 증거도 나왔으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가기로 했는데 그 옥바라지를 몇 년 하다가 이제 또 그만뒀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배신감과 죄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백을 한 거예요. 옥중 자백을. 그래서 이제 상대방 전모 씨가 사실 그 재판을 받고 그 해에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직접 가해자는 누구였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사실 전 씨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냐면 그 CCTV가 찍힌 건 다 우 씨인데 피해자는 애초에 전 씨의 지인이어서 전 씨가 사실 범행을 계획했던 거고 피해자를 찌른 사람은 우 씨인데 그 찌르도록 살해 지시를 한 사람이 이제 전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이 저지르는 범죄에서 보면은 보통 행동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그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위계서열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행동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위계서열상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증거가 다 남은 거죠. CCTV에 다 찍히고. 근데 주범자는 사실은 이제 전 씨였던 거죠. 그럼 형량이 높게 나온 건가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네. 보스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형량을 항상 실행한 사람이 더 많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범죄,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이런 걸 이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서지 않고 자기 아래 애들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는 거는 실제 그 수뇌부는 드러나지 않고 직접 행동을 한 애들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때리게 하잖아요. 실제로 얘를 때려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나는 오늘 몸이 불편한데 이 상황이 불편한데 그러면 알아서 때리게 함으로써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공범이 있다라는 게 좀 더 무서운 범죄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범죄에서 공범의 비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5% 정도밖에 안 돼요. 공범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가까이의 공범이 있고 사실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강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제 금품이나 이런 걸 강취하는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누군가는 운전을 하거나 망을 보는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완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사람도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추구하는 범죄니까 개별 원하는 범죄는 개인적으로만 원하는 생각이니까. 네. 그래서 공범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은 거는 그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득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크잖아요. 지금처럼 공범이 9년 만에 자백을 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잡혔을 때 어디까지 진술을 하느냐를 서로 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 보면은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다. 그게 누구냐? 왜 경찰이 기다리다 우리를 잡느냐? This man set us up. Who in 4 years never made a deal no matter what they dangled in front of them. He's just gonna decide out of the f***ing blue. I swear on my mother's eternal soul, it's what happened.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언제나 공범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꼭 누군가 배신해서 탄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교훈 삼아 얘기할 때도 야 저거 봐.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데 저게 잘 될 리가 있냐.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일이 잘 진행되지 나쁜 사람들하고 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하는데 수사 기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하나를 잡으면 공범의 친구에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해가지고 대가로 뭔가를 주는 걸로 대부분 다 감형시키거나 놔주는 조건. 그래서 결국은 공범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잡힌다는 얘기예요. 서로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의 분산 때문에 사실은 공범이 저지른 범죄들이 폭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어서 그 수에 비례해서 폭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몰개인화라고 하거든요. 본인 개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고 그러니까 집단 속의 익명성에 기대서 내가 하는 행동에서 개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몰개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억제되어 있던 반사회적 행동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직접 때리는 폭력성도 문제지만 요즘에 이제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 댓글에서의 폭력성 이런 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악성 댓글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건가 또 그걸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남들의 악플이 어느 정도 달려 있는 걸 본 사람들 사실 댓글이 가장 악플을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첫 번째가 사회 전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 이런 걸 따라하게 되는 이 사회적 전염의 기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를 정상화의 기제로 설명을 하는데 정상화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거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조 같은 거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제가 비슷한 걸 경험한 적은 있어요. 실험은 아닌데 그 예비군 나오는 영화를 찍은 적 있어요? 그렇죠. 라이탈 결합. 네. 찍었는데 이제 그 집결지에서 보조 출연자분들 보통 보조 출연자분들이 영화 현장에서 굉장히 좀 긴장돼 있으시거든요. 통제도 굉장히 잘 따르시는 편이고 이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예비군복을 입혀가지고 예비군 버스에 태워서 거기 들어오는 장면부터 찍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보조 출연자예요. 일당을 받은. 근데 버스가 도착하는데 그때부터 통제가 안 돼요. 보통 통제 잘 되는데. 보통 굉장히 통제가 잘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쭈르륵 와서 줄을 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모자가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연기를 해야 되잖아 또. 그럼 껌을 씻고 있고 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그리고 너무 희한한 거 있잖아. 그 첩첩산 중에 축구공이 나타납니다. 통제에 따르지 않고 족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건 지금도 설명이 안 돼. 그게 효과네요. 심리학 실험에도 있어요. 실제로 그 유니폼의 효과라는 게 그런 복장을 입혀놓으면 실제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멀쩡한 사람도 회사 가서 규칙 잘 지키던 사람도 예비군 가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범이 가다만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요? 네, 비교적 최근 사건인데요. 2019년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제 이모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이라는 범죄자에 대한 얘기예요.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번 젊은 재력가로 또 뒤로는 개미 투자자들을 울린 범죄자로 이미 여러 차례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청담동 주식 부자
씨, 이 씨의 부모가 살해돼 유기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는데요. 당시 집안에는 차량을 판매한 대금 현금 5억 원이 있었는데 이 돈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열흘 전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내요. 그 내용을 보면 공범을 구인하기 위해서 개인 경호 아르바이트에 대한 건데 특이하게도 한자로 불법 체류자 지원 가능이라고 이제 써놔요. 그러니까 그 공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도가 이제 그러면서 그 공고문 안에 군인이나 운동선수 출신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네. 그래서 그 모집 공고를 보고 3명의 중국 국적의 남성이 이제 지원을 해요. 그 공범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피해자 집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4시경에 피해자 2명을 이제 결박하고 살해를 하거든요. 근데 6시경에 아파트 앞에 CCTV에 뭐가 찍히냐면 공범 3명이 갑자기 굉장히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김다운이 나와가지고 차 문을 열어주니까 급하게 본인들 물건을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급하게 비행기 표를 사서 그 인천으로 그 중국으로 출국을 한 이랬던 사건이에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살해 당일 찍힌 수상한 남성 4명의 행적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인 34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김다운은 저 중국 국적의 3명이 살해했다라고 하고 그 3명은 우리는 개인 경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는데 눈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져서 자기들도 놀라서 나왔다. 후다닥 나온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공범들은 살인까지는 발생할 줄을 몰랐던. 그러니까 보니까 김다운이 범행 1년 전부터 피해자분들을 미행을 하고 귀가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차량에 또 그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계획해온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경찰서를 나선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동포 출신 공범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뺏은 5억 원도 공범 3명이 멋대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해의 책임은 김다운에게 있는 것으로 그래서 김다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그 결과로 끊지는 않나요?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 재판이 완전 무효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심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1심 재판이 무효가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이유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그 피고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 씨 사건, 어제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시작해서 2021년 2월에야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났어요. 네네네. 국민참여재판은 꼭 그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군요. 피고인. 우리 그 형사 절차가 되게 엄격해요. 국민참여재판 또 안 물어보면 그 절차 전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말씀드린 진술거부권도 딱 오자마자 이름 물어보기 전부터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뭐 한 번도 그걸 거부권 행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그걸 말 안 해서 판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이제 미란다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은 사실 미국에서 그 미성년자를 강간해서 살인한 범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란다가 처음에 체포될 때 묵비권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서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를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해주고 자백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유죄가 되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진술은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다 무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을 그냥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무효로 할 수 있냐. 근데 미란다는 그렇게 풀려났는데 너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서 유명해졌잖아요.
술 먹다가 술집에서 내가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아 네가 그 미란다냐면서 때려 죽였어요. 나 진짜 나쁜 놈이었네 이러면서 때려 죽였어. 진짜 무슨 우화 같네요. 그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미란다 원칙이 통용되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영화에서도 체포 장면을 꼭 얘기하잖아요. 꼭 얘기하죠. 근데 자기 스타일로 얘기하죠. 너는 이 새끼야. 너는 변호사를 설립해 묵비권을 행사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고지는 한 거죠, 이렇게. 고지는 한 거죠. 네. 뭐. 역시 정의는 이루어진다. 아니 공범이 결국은 조금 더 악질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 명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언제나 내가 어떤 가해 행위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내가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으면 해요.